아빠가 책을 읽어줄 때 생기는 일들. 퇴근 후 15분 편집자 아빠의 10년 독서 육아기. 내가 남겨주고 싶은 유산. 아빠, 오늘 밤 아빠의 로맨틱한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을까요? 그날따라 일찍 침대에 누운 제 곁으로 아들이 해실해실 웃으며 다가와 능청스레 하는 말입니다. 아들이 알긴 아네. 아빠 목소리가 심하게 로맨틱하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책을 읽어주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함께하는 시간을 희생하면 모두 가난해진다. 타임 푸어 대한민국. 아직 자녀는 없지만 환한 낮 시간을 나와 내 가족, 친구를 위해 쓸 수 있다. 스웨덴의 6시간 노동제 도입 기업에서 일하는 30대 중반 여성의 말이다. 오후 3시 반에 퇴근한다는 이 여성의 직장 생활은 우리나라에선 꿈같은 이야기다.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가난. 안타깝게도 많은 어른들이 늘 너무 바빠 자녀들을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한다. 어떤 부모들은 직장이나 여가 활동에 너무 매달린 나머지 집에 돌아온다 해도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기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거실에 함께 앉아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직장에 있으며 눈은 저녁 뉴스를 보고 있다. 아이들을 최우선에 두는 용기. 아빠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요, 아버지의 동포라고 노래하면서 자신의 나라와 동포,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들의 외로움을 이렇게 노래했던 김현승 시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카프카의 아버지, 이 시대의 아버지. 편지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며 시작한다. 저는 오래전 언젠가부터 아버지를 피해 다녀야 했지요. 제 방 안으로, 책 속으로, 좀 정신 나간 친구들한테로, 터무니없는 이념들 쪽으로 말이에요. 저는 아버지와 한 번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었지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까지도 저는 고통스러운 관념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인의 모습을 한 아버지가 느닷없이 최후의 심판관이 되어 나타나서는 나를 침대에서 드러내 파블라치로 끌고 나갈 수도 있다. 그만큼 나란 존재는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라는 관념이었지요. 처음이자 유일한 아버지의 선물. 50여 년 전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동진하에 어디쯤을 떠다니고 계셨다. 고등어잡이 어선의 선원이었던 아버지는 당연히 나의 출생을 지켜볼 수 없었다. 한 달에 한 번 배가 기름과 식량을 보충하러 항구로 들어올 때가 아버지의 귀가일이었다. 그마저도 새벽이나 한밤중에 오셨다가 이틀이나 사흘 뒤에 다시 새벽이나 한밤중에 호련히 떠나시곤 했다. 성장기 동안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본 날이 얼마나 될까. 오죽했으면 중고생 시절 친구나 후배들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니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아버지란 가족 안에서 이런 존재구나 하는 역할 모델의 모습을 본 적이 드물었다. 하산하여 집에 와 계실 때에도 워낙 과묵하신 탓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기도 쉽지 않았다. 성장기 동안 아버지 관련하여 기억나는 일화는 딱 2가지.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었을까 학교에서 돌아오니 웬일인지 환한 대낮에 아버지가 집에 와 계셨다. 늘 그랬듯 서로 반가움보다는 어색함이 짙게 흘렀다.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나를 아버지는 불러 세우셨다. 호야, 네 이리 좀 온나? 네? 쭈뼛거리는 막내에게 아버지가 뭔가 새것 냄새가 나는 물건을 내밀었다. 이거 네 책이다. 네 줄라고 읍내에서 사왔다. 네? 고맙습니다. 아버지에게 처음 받은 선물이었다. 그 뒤로는 받은 적이 없으니 유일한 선물. 왜 책을 사오셨는지 들은 적이 없다. 황금빛 찬연했던 표지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 시절 겨우 끼니는 거르지 않았던 집안 형편에 5남매 중 막내인 내가 새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무척이나 희귀한 일. 그 휘황찬란한 새 것이 주는 매력은 그게 책이든 혹은 그 무엇이든 상관없이 좋았을 것이다. 책은 2권이었다. 아라비안 나이트와 로빈슨 크루소. 기억이 맞다면 계린문고 소년소녀 세계 명작 시리즈로 나온 것이었다. 아버지는 2권의 책 뒤 표지 안쪽에 검정 모나미 볼펜으로 음각하듯 또렷한 필체로 써 놓으셨다. 무엇보다 주인이라는 말이 좋았다. 책 주인 옥명호.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내 것이 생기다니. 뒷표지 맨 아래 인쇄되어 있던 책값 650원이 여전히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아버지의 유일한 선물 덕이었을 것이다.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된 건, 이야기를 좋아하고 몽상에 빠지거나 즐겨 상상하는 버릇을 갖게 된 건, 아버지의 품에 안겨본 기억도 없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여행을 가는 건 꿈조차 못 꿀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내게 크나큰 선물 하나를 남기셨다. 어쩌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10년 넘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건 아버지가 주신 그 2권의 책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랑도 아버지 노릇도 배워야 한다. 결혼을 하고 가장 좋았던 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오직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다는 사실. 그러나 내가 한 남자의 남편이라는 사실과 좋은 남편이 된다는 건 별개의 문제였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나서 아내가 임신했을 때 기쁨보다 두려움이 몇 걸음 더 앞서 찾아왔다. 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 내가 과연 아버지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다. 배우지 않으면 카프카가 말했듯이 자신이 겪은 대로만 자식을 다룰 줄 아는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쩌다 책을, 첫째, 책은 내게 쉬운 도구이기 때문이다. 둘째, 책을 읽어주며 아이들과 오롯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좋았기 때문이다. 셋째, 책 읽어주기는 날씨와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이던 둘째가 어느 날 나니아 연대계 시리즈를 꺼내 읽는 모습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아들, 그 책 아빠랑 같이 읽은 건데 다시 읽니? 네, 재밌어서요. 아빠가 잠자리에서 읽어준 책이 재미있으면 아이들은 자연스레 다시 찾아 읽곤 한다. 아빠 목소리로 들으면서 재미있던 장면이 생각나서 책을 다시 펴보기도 하고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해서 미리 찾아 읽기도 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책 읽어주기의 가치.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들이 책에 흥미를 갖고 언어나 어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소리내어 책 읽어주기는 언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확장시켜주는 데 큰 도움이 되지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당신과 자녀 사이의 유대를 깊게 하는 기회인 동시에 아이들이 평생 간직할 귀중한 것을 심어주는 시간이기도 하다. 아들이 11살 될 때까지 매일 밤 책을 읽어줬다. 남편이랑 나랑 하루씩 교대로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이제는 아이들이 크고 나니 아이들이 우리에게 책을 읽어준다. 내가 요리할 때면 딸이 책을 읽는다. 10대 자녀가 부모 곁에서 부모를 위해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그려보라. 작가의 이 말이 내게는 책을 매개로 한 자녀와의 유대가 그만큼 깊고 단단하다는 이야기로 들렸다. 낯선 아버지, 어색한 아들. 아버지는 5남매를 키우느라 50년 세월을 바다 위에서 생활했다.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긴 거라고는 방 한 칸도 땅 한 뼘도 없었다. 교사를 꿈꾸었던 아버지는 일찌감치 생계 전선에 나서야 했다.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어린 시절부터 내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날이면 난 몹시도 낯설고 불편했다. 아버지와 대화라는 걸 나누게 된 건 20대 중반 이후 애써 노력하면서부터다. 그 전까지 내가 아버지와 마주 앉아 나눈 대화 비슷한 상황은 주로 학업 진로와 관련하여 거의 일방적으로 하달하시는 훈계에 가까웠다. 공부는 웃자고 있노. 항상 열심히 해야 되는 게라. 낸 딴 생각하지 말고 법대 아이모 육사를 가라. 판검사를 하든지 군인을 해라 이 말이다. 10대 시절 아버지와 나눈 대화도 이 2가지가 전부다. 나는 그저 네 하고 외마디로 대답할 따름이었다. 역시 대화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공부와 진로 외에 아버지가 그 무렵 막내 아들에게 유일하게 하신 말씀은 인생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중학생 되었을 즈음이지 싶다. 폭풍우가 집을 휩쓸어 버릴 듯이 몰아치던 한여름밤. 아버지는 우산도 없이 장대비를 맞으며 들어오셨다. 몸조차 가누기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한 채. 한 달 만에 들어오시는 터여서 고등어잡이 배가 잡은 고기를 풀고 양식과 기름을 채우러 귀향했구나 짐작했다. 여느 때와는 달리 취하신 아버지가 방으로 곧장 들어가시는 대신 마루로 나를 불러내셨다. 호야, 니는 웃자든가 정직하고로 살아라 알겠나?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에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한 채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멀뚱거리며 아버지는 그 말씀을 하시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아들 앞에서 목 놓아 우시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 본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아무튼 이 정도가 10대 시절 아버지와 나는 대화의 거의 전부이다. 대학생이던 20대 중반 기독교에 귀의한 뒤 처음으로 아버지의 외로움에 대해 오래도록 생각했다. 그리고 아버지와 대화다운 대화를 하려고 애써 시도했다. 우선 무조건 한 주에 한 번 이상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1994년쯤 공중전화로 아버지 호야입니다. 호야가 너가 엄에 바꿔줄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전화드린 겁니다. 와 무슨 일이고.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안부 여쭈려고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습니까? 괜찮다. 그럼 다음에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버지는 내 전화를 받자마자 곧장 어머니에게 수화기를 넘기시려 했다.
아들을 마주보는 것도 아닌데 단둘이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이 힘겨우셨을 것이다. 그게 시작이었고 시작치고는 괜찮았다. 그 뒤로 꾸준히 한 주에 한 번 이상 전화를 드리다 보니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내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를 찾는 대신 아들의 안부를 물으셨다. 밥 먹었나? 아니면 아픈 데는 없나? 아들에게 이 짧은 안부의 말을 건네시는데 몇 달이 걸렸다. 또 한 사람의 아버지 일리치. 생명력이라곤 전혀 없는 직장 생활에 열심히 공을 들이면서 또 돈 걱정을 하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갔고 또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렀다. 늘 똑같은 그렇고 그런 삶이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생명력이 사라지는 삶이었다. 난 내가 조금씩 산을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산 정상을 향해 나아간다고 믿고 있었던 거야. 정말 그랬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산을 오르는 것이었지만 실은 정확히 그만큼씩 내 발밑에서 진짜 삶은 멀어져 가고 있었던 거지. 자기 중심적인 목표에만 초점을 맞춘 채 가족마저도 그 목표를 위한 부속물, 장식품으로 여긴 이 인생 이야기.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나오는 내용이다. 18세기 제정 러시아 시대의 인물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일이 그리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저 18세기 인물이 남긴 고백이 어쩌면 이렇게 동시대적으로 다가오는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느 아버지가 남기는 고백처럼 들린다. 아이 혼자 책을 읽는 것보다 엄마가 책을 읽어주고 책을 읽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이의 총체적인 언어 능력은 물론 두뇌 발달까지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어떤 일을 꾸준히 일관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또 자신에게 하루 15분 동안 책을 읽어주면 어떨까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당신과 자녀 사이의 유대를 깊게 하는 기회인 동시에 아이들이 평생 간직할 귀중한 것을 심어주는 시간이다.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